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신용화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민족 독립혁명과 도산 안창호 평전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도산의 비전과 참된 상 정립, 종합적 재평가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하신 흥사람에 와서 도산 선생님께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제가 좀 외람되지만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는 소년기에 춘원 선생이 쓰신 도산 안창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도산 선생이 춘원 선생 설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전을 새로 써야 되겠구나 배우다가 결국은 몇십 년 후에야 겨우 써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약본을 나누어 드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평전을 새로 쓰면서 생각했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 3월에 도산 선생님이 서거하셨을 때 서대필 선생님이 영어로 재미 학생들을 위하여 써주신 간단한 논 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서대필 선생은 내가 아는 한 모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도산 선생이 첫째 가는 인물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도산 선생은 조직력이 아주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항상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반대 의견도 끝까지 경청을 하고 필요한 것은 채택을 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더라. 또 의견을 물어보면은 감추지 않고 자기 의견을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진정으로 표시하면서 의논을 하더라. 타고난 명석한 두뇌로 항상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또 들었다. 또 실제 운동 과정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항상 경험 한 발을 성찰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더라. 아주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 도산 선생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의 성격을 문제의 초점, 핵심을 본질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명석함이 있다. 거기서 다른 분들은 되게 끝나는데 그 다음 공부와 연구와 생각을 거듭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안과 그 해결의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기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해결 방안을 정확한 해답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 그 첫걸음까지 다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고결한 인격과 성실한 노력으로 다른 분들이 추정할 수 없는 첫째라는 인물이 된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 이 세계는 비난한 시골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조국을 위해서 큰
큰 일을 한 지도자들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러한 것이다. 만일 도산에게 미국 대통령의 기회가 있었다면 도산은 링컨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세계의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후에 도산 선생님의 생애를 더듬어 보다가 가장 정확한 논평을 내리신 분이 서대필 선생님의 이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한 어떠한 해답을 그때그때 드렸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시작하셨던가, 이것을 뛰어넘어가면서 우리 민족운동사 또는 근대사의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산 선생은 1900 원래 태어나기는 대동강가에 있는 도봉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는 한학 서당을 다니셨다가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그해 8월에 음력 8월에 평양 부근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하여 일본군이 승전을 했어요. 그때 평양 일대가 다 부셔졌습니다. 원래 이분은 강서군 출신인데 그때 그 서당을 다니던 16세 소년이 자기 선배 친구인 필대은이라고 하는 서당 선배 친구와 이 문제를 토론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전쟁 때 피란 갔다가 다시 이제 강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구세학당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서양 문화와 한국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서양에 가서 교육학 박사가 돼가지고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그 사이 독립협회에 따라다니면서 서대필 선생의 강연과 독립협회 운동 참여한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미주에 건너가 가지고 미주에서 부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차이나타운에 직업을 구하러 갔다가 서울 다녀가신 의사 목사 한 분을 선교 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잠깐 머물면서 영어 공부를 약간 더 하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셨는데 약 20호 정도 가까운 한인들이 차이나타운 한 구석에 살면서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그분들을 한인 친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그만 학교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하는 코스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한인 친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 사탕 수박회 앞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노예적인 사탕수수밭 일을 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로 와가지고 리버사이드 감귤 농장에 와서 거기서 한인들을 고용해서 써줄 수 있는 조직이 없으니까 일본인들 밑에서 고용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인들도 다 못 채워지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SOS 전문을 받고 동지들과 함께 한인 친목회 동지들과 함께 그들을 구하러 리버사이드에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붙들려서 거기서 이제 리버사이드 공립협회라는 걸 만들고 파차파 캠프라고 하는 그 리버사이드에 약 20가구 정도로 시작한 한인타운을 처음 만든다. 한인타운은 보험회사, 미국 보험회사 그때 코리안 세틀먼트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리버사이드에서 시작한다. 그 도산 선생이 코리아타운의 비조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성공을 해서 아주 잘 그 마을이 이루어진 코리안 세틀먼트 코리아타운이 이루어지니까 동지들이 좀 더 큰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립협회를 전 미주 통합 단체로 만들고 그리고 공립신문을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을 때 1905년 11월 본국에서 을사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일본 후 절반 식민지로 떨어지고 외교권을 침탈당했다고 하는 뉴스가 공립신문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본국에서는 무기도 없는 빈약한 화력으로 우병운동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애국개몽운동을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내가 미주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개인의 영달과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로 가야 할 것일까? 아니면 지금 본국에 돌아가서 일본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동포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 크리스마스 휴가 때 리버사이드에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구상이 대한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미주에도 만들고 서울에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권회복 운동을 조직적으로 근대적으로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다시 찾아서 나라의 독립과 조국의 근대적 발전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1907년 2월 20일경에 제물포에 도착을 하셨는데 오자마자 옛날 독립혁법 때 동지인 양기탁을 찾아갔어요. 대한민국신보 총무를 양기탁 선생이 하고 계실 텐데 두 분이 식민회를 만드는 데에는 이견이 같았는데 양기탁 선생은 비밀 결사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은
비밀 열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산 선생을 의견을 따르기로 돼서 1907년 4월 초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는 왜 신민회를 비밀결사로 만들었냐 하면은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해서 다시 대한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복원을 하게 될 때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미국과 같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을 자유문명국가, 공화제 자유문명국가를 만들 걸 목적으로 하니까 이걸 도저히 위정척사파의 반대를 받지 않으려면은 신민회 운동을 비밀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또 일본의 감시가 철저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도 비밀결사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결사로 만들어서 약 500명 내지 800명의 전국의 애국지사들을 전부 조직화했습니다. 이때 제가 독립기념관을 만들 때 안수단 따님이 기증하러 오셔서 물품을 받아서 그 책들을 봤더니 거기에 중국의 비밀결사에 관한 중국말로 된 연구서적도 있고 많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 서적이 그 비밀결사에 관한 서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밀결사를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에 의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도산 선생과 신민회가 지도한 그 신교육구국운동,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신교육운동으로 전국의 3,000여 개 학교가 설립됐어요.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학교 설립을 이루만다 하고 비꼴 정도로 그렇게 교육열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도산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육열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교육열은 서당에서 과거를 보기 위한 구학문 교육이었다. 이거 가지고는 힘이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은 힘이 부족해서 빼앗긴 것인데 국력을 기르려면은 힘을 기르려면은 새로운 학문을 해야 되고 새로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나라는 지금 일제통감부가 와서 반식민지 상태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민중이 각성하여 민중의 힘으로 신학문을 배워서 신학문의 힘으로 민력을 길러서 국민의 힘을 길러서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정권이나 대한제국 정권에는 기대를 걸 거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사제를 털어서 사립학교들을 짓고 자제들을 전부 신학문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그 교육의 힘으로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못하면은 우리 아들, 딸 시대에는 반드시 국권을 찾아서 민주공화국, 자유문명국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힘을 길러야 된다. 모든 걸 포기하면은 우리 민족은 끝이 나니까 절대로 나라
기울어진다고 해서 민족까지 기울어지는 건 아니니까 각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3,000여 개 학교가 수립이 돼서 그 후에 보면은 약 60만 내지 80만 명의 강력한 그때 당시에 9살부터 16살까지 소년들을 가정을 하면은 강력한 민족 소년 간부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9년 후에 3.1운동 때 보면 전부 이때 양성한 국내 청소년들이 자라서 3.1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들은 눈앞의 것도 잘 못 보는데 그 다음 단계 것을 반드시 봐가면서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학교라고 하는 모범학교를 만들어서 항상 그 공장도 모범으로 몇 개 만들고 모든 걸 모범을 보여서 이걸 따라하도록 항상 그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주 명연설가로 강연을 잘하셔서 이 도산 선생의 강연으로 애국자들이 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수근 선생 또 시민회에 가입을 했는데 강연을 듣고 가입을 하셨고, 몽양 여운영 선생, 여운홍 선생 형제도 도산 선생이 한성 서울에서 강연한다고 그래서 양주에서 동생을 업고 거기 참석에 해가지고 그 강연을 듣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면서 목숨을 바치자. 그리고 우리도 연습을 해가지고 저런 웅변가가 돼야 되겠다고 형제가 결심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육 신교육운동, 계몽강역운동은 크게 성공했어요. 실패한 운동은 하나 있는데 그건 회사 설립에 의한 경제운동은 자본이 조달이 안 돼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청년학우의 운동도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전쟁 전략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의병은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없게 되고 있으니까 무기가 없어서 일본 군의 세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 해외 백두산 부근이나 노령이나 어느 다른 만주어대에다가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관학교에서 군대를 독립군 간부들을 양성하고 독립군을 만들어서 무장 독립전쟁 전략을 독립전쟁을 때가 되면 일으키다. 국내에서는 독립전쟁 전략은 그 후에 1945년까지 독립운동의 기본 전략이 됐는데, 그 기본 구조를 보면은 만주나 노령이나 일본 군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한국인들을 단체 이주시켜서 새로운 한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해서 거기 독립군 병사들이 충원이 되면은 독립군을 편성해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야욕이 더 팽창해서 더 큰 전쟁을 다시 중일전쟁, 태평양을 공격해서 미일전쟁, 또 새로운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에는 일본 제국주의도 힘이 겨울 전쟁이 될 터이니까 양성해 놓은 독립군으로 일본군을 치고 내려가고, 안에서는 교육운동으로 양성해 놓은
젊은 청년들이 봉기해가지고 내외 호응해서 한국 민족의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기획포착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좋은 전략인데 이것도 도산 선생이 입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내에 더 계시려고 했는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이등방문 처단 사건으로 바로 며칠 후에 그냥 그 배우라고 바로 도산 선생을 구금을 해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일찍 내줬는데 2개월 이상 헌병대 구금했다가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바로 일제히 구속되어 있던 간부들은 망명하기로 결정을 해서 1910년 3월에 신민의 전국감회의 결정해가지고 도산 선생은 북간도 밀산에다가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딴 분들은 수간도로 결정도 하고 해가지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민회 운동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신민회 운동에 의하여 이때 그 도산 선생이 파악한 멸망의 그 원인, 문제는 어떤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대한제국이 이렇게 멸망해 가게 된 원인은 그 전적인 책임이 군주와 당시의 정권을 장악한 양반 지배층의 그 나쁜 정치 그리고 그 구체계 그 잔재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낡은 체제를 근대적인 신체제로 정치는 민주공화국,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문화는 국민, 서민 문화, 교육은 새로운 민족 교육, 근대 교육 이렇게 참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그 운동을 신민회 운동으로 전국 운동으로 1911년 가까이 될 때까지 지하에서 전부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 계몽기간이 길어야 계몽주의 기간이 길어야 구체제가 철저히 붕괴되는데 우리는 짧아서 아직도 지방색이 짙게 남아있고 낡은 체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이 도산 선생의 신민회 운동으로 인하여 그 덕택으로 그래도 한국의 전근대 체제, 구체제가 한국의 신체제, 근대 체제로 상당히 큰 변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이 언제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체육학 모든 것들이 언제 근대 체제가 만들어졌나? 전부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그 한말 짧은 기간에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하늘로 치솟듯이 치솟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힘이 됐냐면은 나라는 국가는 대한제국이 멸망하여 1910년 8월에 망국이 되어가는데 한국민족은 그 속에서도 신민의 덕택으로 국력이 밀력이 이때는 국가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망해가고 있으니까 밀력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한국민족의 실력은 증강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증강된 힘이 1910년 8월부터 억눌리는 탄압을 받다가 1919년에 다시 폭발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3.1운동 결과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자만 해석을 하고 그 흐름 전체를 연결을 안 시켜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총장들을 보면은 국무총리 이승만 박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민의 간부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그리고 차장들은 3.1운동 발발의 역할을 한 상해 신한 청년단이라고 하는 김규식, 영영 이분들이 하는 청년 서클이 있었는데 이 서클이 차장급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하는 그 체제 결정은 그건 당연히 신민의 총장들이 모여서 국무총리는 취임 안 했고 당연히 공화제로 민주공화제로 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민주공화제로 하려고 한 것은 신민회를 개선한 것이고 이것은 누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민족운동의 목표로 정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 때 처음부터 만들 때 그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의 신민회 운동은 지금 뭐 한국 역사에서는 제대로 위치가 보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차츰차츰 나아져가고 있는데 도산 선생이 고국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아주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신민회에서 내고 그리고 한 1910년에 노력을 거쳐서 11년에 미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1911년에 이 일제의 신민회 회원 발각에 의한 탄압이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불구자도 나고 아마 이렇게 심한 고문은 전대 미문의 고문을 가했어요. 그래서 도사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크게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까지도 저렇게 철저히 훑어내니까 이제는 해외에다가 대한민국민의 조직을 세계 조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세계 조직의 권내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서 그 훌륭한 청년들을 인격을 제대로 잘 갖춘 애국 청년으로 교육시켜서 독립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민회가 새로 조직이 돼서 전체 대한민국민회의 총회장을 다시 맡고 1913년에 그 권내의 우수한 청년 전위 조직으로 흥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흥사단은 제1단계는 준비 단계로서 인격 양성과 실력, 개인적 및 단체의 실력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오면은 독립운동에 투입하려고 하는 구상이
그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191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도사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의 모든 걸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본국에서 탄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으니까 빨리 상해로 오라고 하는 현순 목사의 전부를 받고 그냥 놀래서 3월 13일 날 바로 미주 대한인국민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3.1운동 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하겠다고 선출이 되는데도 거절해요. 미국이 일본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다른 일을 상해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민찬호, 이승만 등 몇 분들이 상해로 가겠다는 주장을 해서 대표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을 해드리면서 이게 어려우니까 공비는 쓸 수 없다. 사비로 가면은 허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역시 미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상해에 돌아와 보니까 이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져요. 상해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노령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인 국민의회에서는 도산이 내무총장, 내무장관으로 되어 있고 총리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인데 총리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이동이라는 분이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손병희 선생을 모시고 그 다음에 상해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로 만들어져서 내각 이정원 의장 이동영 선생을 의장으로 모시고 국가원수죠. 국무총리의 이승만 그리고 내무총장에는 한창호 선생 그리고 한성에서 조각된 한성 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게 애매모호한데 집정관 총재는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는 이동영 그리고 도산을 처음에는 뺐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항의를 하니까 도산이 뭘 잘하느냐 그래서 귤 따는 가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귤 따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노동일을 하는데 큰 성공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노동국 국장직으로서 노동국 총판이라는 걸 추가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정부가 세 개니까 사람들은 이동영 선생이나 다른 몇 분도 오셨는데 취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산이 온다고 하는 소식도 다 들었는데 다들 북경이네 어제로 다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3개가 수립이 됐는데 이 3개 수립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면은 3.1운동은 전민족이 단결해서 했는데 그 결과 임시정부는 3개가 만들어져서 싸우면은 이게 임시정부가 되겠습니까? 이 한국민족은 독립운동을 국민중이 해도 지도자들은 자격이 없어가지고 민족 자결에 의한 통치 능력조차 없는 민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도산은 와서 아주 너무 장기간 배를 타서 적십자병원에 돌아와가지고 입원한 상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할까? 이 신한청년단 당원과 현순 목사 등등이 찾아와가지고 내무총장을 맡아서 수석총장이니까 이걸 구제해달라. 독립운동계를 이걸 맡아서 다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고 조르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휴양 몸치료 건강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구 끝에 1919년 6월 달에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한다. 그리고 총장이 다 가버렸어서 떠나버려가지고는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차장들을 총장 대리로 임명해가지고 프랑스 조계 안에다가 임시정부 청사를 하나 빌린다. 임시정부 청사는 어떻게 해서 빌리냐면, 갈 때 흠사단은 너들이 낸 흠사단 단비로 독립운동 자금 약 5만 원 선도 있고 5만 달러 선도 있고 3만 달러 선도 있는데 가지고 갔었어요. 그 흠사단의 그 자금으로 임시정부 청사를 만든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리고 정식 9시에 출근을 해서 반드시 대선학교 때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하는 도산 선생이 지은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리고 아주 정상 출근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해서 임시정부를 전부 잡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는 바로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해요. 그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림 출신의 특징은 일은 잘 하지 않아요. 다 밥상이 차려지면은 잘 드시러 오세요. 그리고 밥을 부엌에서 밥상 차리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모든 걸 도산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를 다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옛날 신민회 때 도산이 부회장 격인 조직 책겸 미주 담당으로 있을 때 그 함경도 총감이었던 이동희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해로 와서 합치도록 하라고 하는 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다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한성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승만 박사가 자꾸 이 집정관 총재를 프레지던트라고 번역을 하면서 벌써 자꾸 명함을 가지고 그냥 활동을 하니까 이 이승만 박사를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 독립운동계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해 신한청년단은 한사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이 수석청장이고 국무총리 대리인데 국무총리에 불과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저러고 있고, 만약 그걸 한성정부 안을 받아들이면 도산 선생은 국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걸 다 통합시켜가지고 도산 선생이
내가 국장을 맡아서 물러서더라도 임시정부는 하나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야 한국 독립운동 개가 3.1운동을 계승할 수 있고 임시정부도 3.1운동을 계승할 수 있고 독립운동이 부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도산이 그 희생과 그야말로 힘든 노력에 의하여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누구를 개인을 현창한다면 누구를 현창해야 되겠습니까? 도산 선생을 해야 돼요. 도산 선생이 임시정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각 곳에 3개 만든 건 다른 분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이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만든 것은 도산 선생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누가 다 됐어요? 흥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아셔야 되는데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2019년 100주년 때는 제가 도산 선생 강연을 이걸 하러 몇 군데 다녔어요. 이 역사가 왜곡될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민회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흥사단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향해 임시정부 때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을 희생해서라도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절감을 하셔가지고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 이 큰 일을 거의 신한청년단 차장들을 데리고 혼자 다 하죠. 그리고 이때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다 도산에게 승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서 20년, 21년 이렇게 가면은 아주 직책은 국장인데 강요회의에도 들어가고 밤에는 모든 청년들이 도산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이 지위가 없으면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국무총리 이동희 사이에 큰 틈이 벌어져가지고 이동희도 사표를 내고 이승만 박사는 또 떠나버리고 잠깐 왔다가 그래서 임시정부가 극도로 약화됐을 때 이제 이걸 또 살려보려고 국민대표회의를 만들어서 그건 이제 제안은 북경의 박은식, 원세훈 이런 분들이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애를 쓰다가 그것도 또 창조 하라는 것이 생겨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 국민대표회의 실패는 창조파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인데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쯤 되셨나요? 8시. 더 해요.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십시오. 아니,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실패가 돼서 그런 또 하나 질문은 자꾸 왜 창조파들은 왜 상해다 두나? 왜 도산은 프랑스 쪽에 안에다가 저렇게 집을 비싼 그 세를 내고 저렇게 고집을 세우는가?
교민이 많은 블라디보스토크나 간도에 가서 세우면 어떨까? 이동희 선생이 도산 선생을 찾아와서 손을 잡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아버지 같은 성격을 가졌고 당신은 어머니 같은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졌는데 우리들이 손잡으면은 독립운동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가자. 그런데 거절한다. 모스크바의 지령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독립운동은 독자 노선으로 가야지. 남의 지시를 받고 하면 독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창조파들이 수반은 행정수반은 김규식을 행정수반으로 하고 조선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찰서, 러시아 경찰서에서 다 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의 1개월간 유치장에 구류도 시켰다가 다 추방당해요. 그건 뭘 말하나 하면은 도산 선생처럼 연구를 해야 되는 게 프랑스 헌법만이 전 세계에서 정치적 망명객이나 외국의 망명정부의 활동을 헌법이 보장해 주도록 하는 유일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다른 분들은 설명해 줘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사는 절대로 프랑스 조계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치르네요. 이것도 나중에 윤봉길 의거 때는 지켜지지 않을 만큼 그 열강의 힘이 막강했지만 그러나 일단 임시정부는 거기서 도사는 현명하게 모든 걸 개최를 했어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된 다음에 미주 흥사단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원래 돈을 5만 달러 가지고 갔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의 청사도 빌리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돈 나머지를 가지고 밀산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독립군 근거지를 흥사단 자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다 써버리신 거예요. 임시정부에. 그 이유는 임금 왔던 프랑스 경찰이 임시정부 청사를 임금하는데 도산의 말도 듣지 않고 청년들이 거기서 폭탄 실험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을 그만 이게 뭐냐 꼽다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다리를 절단당하게 됐어요. 프랑스 경찰이. 나중에 답사에 가보면 바로 프랑스 경찰서 지금은 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뒤가 도산이 빌렸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상해 주느라고 또 1만 달러를 빌려줬어요. 뭐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할 때마다 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서 도산이 흥사란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직접 흥사단원들을 만나서 다시 이걸 양해도 동의도 구하고 또 뭐 일부 변상도 하고 하면서 전 미주를 돌면서 다시 조직 강화를 했는데 이때에 임시정부를 가지고는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때 서대필 박사도 일부러 필라델피아까지 찾아가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동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이가 드신 총장급들 명망 있는 분들을 임시정부를 가지고 했더니 그 총장분들이 전부 이게 명예가 걸린 직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운동보다는 명망을 항상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강력하게 성과에 기준이 안 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다 한 세대 젊은이들을 묶어가지고 통일 대당을 만들자. 그래서 청년, 청장년층 중심으로 20, 30, 40대 중심으로 한 젊은 독립대당을 만들어서 여기는 당파를 초월해가지고 이들은 그 종파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또 지방 당색도 강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묶어서 이들이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되고 임시정부는 외교를 담당하도록 시키려고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1926년 상해에 돌아오니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 1925년 말부터 26년에 걸쳐서 맹렬한 공작을 해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은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건 지금 실력이 부족하니까 참정권을 얻어서 대일본 제국 내의 조선 자치구 수립운동으로 자치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하는 일본 측의 배후에서 적용하는 주장이 하나 내려져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하나고 또 하나 다른 하나의 과제는 그 사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을 포섭을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막강해져 가지고 민족주의와 분열돼서 통합을 같이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926년 6월 달에 돌아와 가지고 7월 달부터 하시는 일이 자치론을 다스리는 것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청년들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가 되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민족 대당을 독립운동은 바로 민족혁명운동이다. 민족혁명운동은 식민지 상태의 기존 조선 체제를 자치체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이에 뭐해서 일본 제국 이외에 의원 내보내가지고 한 이런 게 아니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완전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복국하는, 다시 완전 독립국가를 수립, 국권 회복하는 이것은 새로운 한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족혁명운동이다. 독립운동은 민족혁명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민족혁명운동으로서의 독립운동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것은 자치론을 붕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응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은 이 민족주의자가 자치론으로 기울일 줄 알았는데 민족주의 영수가 와서 우리는 노선당혁명이지만 민족 독립혁명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은 바로 민족 독립혁명운동이다, 민족혁명이다 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를 내린다. 완전 독립, 절대 독립이 목표지 자치로는 이 일본에게 속아 넘어가는 동아주의 정책에 속아 넘어가는 한민족 멸종주의로 가는 길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노선을 민족주의 독립운동 노선을 완전 독립운동론으로 정립을 해. 이것이 민족독립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독립신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논설도 쓰고 또 이 도산 선생의 좋은 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 하면은 민족주의 노선이 확고하게 살아났어요. 도산이 하나 쓰면 위태합도됐어요. 그 다음 이 마음이 약간 이제 민족주의의 호의를 갖기 시작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기울어진 그 청년들을 다 포용하기 위하여 내세운 것이 대공주의입니다. 이 대공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은 민족혁명론과 거의 비슷한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 복국한 다음에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독립을 손잡고 독립을 한 다음에 도산 선생 당신은 어떤 체제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는 그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 간의 평등, 민족의 평등.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이든 간에 반드시 대등한 권리와義務를 갖고 국제사회의 조직과 세계 평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전제고, 둘째는 정치의 평등. 그것은 모든 국민은 남녀, 신분, 종교 차별 없이 전부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권리와義務를 갖도록 하는 것. 둘째는 교육의 경제의 평등. 이것은 여기다가 이 사회민주주의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대지주의 땅, 농지개혁을 해서 대지주의 땅, 또 이 큰 부자들 이런 분들은 다 세금도 많이 내고 다 이건 자장농 체제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넣어서 이 사회주의 청년들이 다 대공주의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교육의 평등. 그래가지고 이 교육의 평등은 고등학교까지, 실제로는 고등학교까지 다 국비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계는 완전히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가가 다 교육을 뒷받침해주도록 하는 그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평등, 정치의 평등, 경제의 평등, 교육의 평등의 신민주국가. 신민주국가라고 하는 말에 과거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신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좌파들이 다 도산을 이렇게 몰리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처음에는 민족 대독립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좌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하도 강조를 하면서 유일하다는 걸 너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 민족 유일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만주와 관내와 만주와 노령 만주에서는 민족 유일당 이름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국내 신간의 운동의 진원 발원지는 어딘가? 그것은 중국 상해에서 1926년 7월달에 도산이 하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조직을 시작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게 도산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금만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은 다 결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이 신간에도 자꾸 일본 유학생들만 찾는데 천만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유학생까지도 상해의 그 영향을 항상 받아왔어요. 1926년 7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민족유일당 운동은 아주 잘 됐어요. 국내에서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 관내 만주에서 아주 잘 됐는데 1927년에 큰 성과가 있었고 거의 다 통합됐죠. 1928년 12월 달에 콘민테른이라고 국제공산당 원동지부에서 12월 대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조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이나 협동을 파괴하고 독자적으로 혁명단체를 조직해서 혁명운동을 해야지 민족주의자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즉각 해산할 것, 그건 해체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한다고 하는 건 공산당에서는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부터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공주의 노선은 27년, 28년에는 성공을 해서 상당히 힘이 전민족적으로 단결했다가 29년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30년 되는 관내는 사회주의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만주에서만 이제 콘민테른 제안을 거절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청년 조직들이 몇 개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만주에서 국민부라는 거하고 신민부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민족주의자들이 만으로 된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원래는 5대5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민족주의자들이 한 4,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도 남은 1 해가지고 국민부와 서간도 남만주의 국민부, 북간도의 신민부, 이 두 개가 남게 되고 상해에서는 좌익은 좌익 단체대로 단결을 하고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끼리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을 한다. 이 상해 한국독립당
창당 때 대공주의가 그 채택이 돼요. 그 당이 당강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걸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이것을 거기에 같이 참가했던 조소왕 선생이 1940년에 중경에서 다시 이걸 중경 한국독립당을 창당을 할 때 다시 이걸 이제 삼균주의라고 이름을 바꿔서 수정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대공주의가 삼균주의로 발전합니다. 이 대공주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이념이었는데 원칙이었는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민족주의자의 총단계를 가져왔어요. 또 사회주의자들도 끼리끼리 총단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대공주의 이후부터는 모든 사회주의자들도 도산 선생을 한국민족의 총영수다, 한국민족 혁명의 혁명영수다, 다 주대를 한다. 네, 제가 이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하는 걸 읽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광복이 되면은 대통령은 아버지도 그렇고 오동진 선배도 그렇고 자기들도 생각하기를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다 생각을 했었다 하는 회고담이 있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도산 선생이 1932년에 일제에게 검거당하지 않고 광복까지 살아오셨으면 도산 선생이야말로 뭐 남북을 다 승복시킬 수 있는 큰 도량과 사상적인 큰 도량을 갖고 준비를 갖춘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